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8.4 대책으로 건설주 들썩, 반등일까 반짝일까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23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 부지 발굴 등을 계획하고 있죠. 이렇게 주택 추가 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 가뭄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주 기대감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건설 우선주가 17.88%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뒤로 자이 S&D가 14.85%, 또 화성산업이 8%대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GS건설, 대림산업, KCC건설 등 이 업종 내 대부분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핫한 두 남자 모셨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핫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핫한 주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한 건설주들의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볼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또 채팅창에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뿐만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코너 수익의 진수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8.4 대책입니다. 부동산 대책, 건설주가 들썩입니다. 사실 건설주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호재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주 꿈틀거리게 만든 호재였는데, 자, 일단 이 정부의 대책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PD가 시청률에 목이 말랐나? 왜요? 이게 엄청 핫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PD가 제대로 이제 한 시청률을 뽑아보겠다. 그걸 이제 또 이제 한 것 네. 같은데 제가 이제 칼춤을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걱정은 드는데 네. 일단은 그냥 발표된 내용만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권역권에 이제 신규로 뭐 13만 2천 호 정도를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심 내 이제 군부지 뭐 대체도 다른 거 태릉 그 골프장 관련 거라든지 아니면 뭐 용산 쪽에 이제 남아 있는 이제 부지 미군 이제 철수하는 있는 부지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냥 원래 공공기관인데 좀 이전시켜서 할 수 있는 부지들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장 핵심이고 이제 되는 건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네. 이번에 이제 특별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서울 내에 이 재건축과 관련 재개발이 아니라 그렇죠.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이제 공공 재건축을 하면 같이 하면 여기에 이제 용적률을 500% 그다음에 이제 이 층수도 원래 35층이었는데 50층까지 높여주겠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 5만 호 정도가 더 추가 공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좀 이제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이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뭐 내용과 관련된 부분 뒤에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칼춤을 추겠다니까 칼춤 기대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내용은 뭐 신문에 나온 그쵸. 대로니까 네. 예, 더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용적률 500% 허용했다는 말씀 추가할 수 있겠고 층수 제한이고 35층에서 50층까지 그러니까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이제 공급을 늘리면은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빠질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었죠. 근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같이 칼춤을 추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걱정되시나요? 어쨌든 이제 그런 방안 그런 그래요? 이제 목적하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멈춰보도록 하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건설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건설주의 모멘텀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그 칼춤 제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건설주가 많이 올랐는데 건설주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이슈가 나와도
일단은 급등이 좀 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단기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에 가장 핵심이 어쨌든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설, 그러니까 이게 이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쪽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용적률 공공 분양을 같이 하면 500% 그다음에 50층까지 해주겠다라는 건데 물론 괜찮아요. 분명히 이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러면 실제로 민간 분양에서 이 재건축 소임 조합들이 이거를 오케이 수용하겠다라고 할 조합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이번 그렇게 해서 자 하면 공공으로 하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도 유예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소위 말하는 수익 환수금 그거 없애는 것까지도 해주겠다라고 하면 초과 이익금 환수도 없애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제가 보기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를 없애주면 그 규제를 없애주면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예상하는 5만 호가 아니라요. 진짜 26만 호가 다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게 뭐 큰 거 작은 거 다 모으면 한 26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근데 26만 호인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냥 정부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재건축 조합, 그러니까 소위 말해 조합원을 결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을 결성을 하면 그냥 자 우리 조합 합시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등록을 하는데 엄청나게 법인 등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법인 등록 많이 하니까 막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법 때문이잖아요. 올해 안으로 법인 등록 안 하면 이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 이게 유예가 2년 동안 살아야지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가지고 소유만 하더라도 세입자를 넣어도 이제 되는데 지금은 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2년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다음 내년에 되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 법인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건설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으면 너무 힘들다. 이게 많은 분들이 분양가 상한제니까 원래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는 거를 요만큼밖에 못 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만큼 벌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못 버는 게 아니라요. 이만큼 또 못 벌 수도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왜냐하면 상한제라고 하니까 많은 걸 제한하는 게 아닌 그렇게 제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잖아요. 아하. 맞잖아요. 이 그렇죠. 기준점을 두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가예요, 거의. 원가 분양에서 조금만 남가 먹으라는 거예요. 원가 분양을 하는 거의 원가 분양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너희 남가 먹은 거 조금만 남가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풀리면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주고 아무리 높게 하더라도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발 이익금 환수도 지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작은 수익인데 나중에 분양되고 나서 그 수익 나오는 것도 환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해요? 안 하지. 안 해요, 안 해. 이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50층을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건 괜찮지만 법적으로 사실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청 많은 조합이 생겼으니까 그중에 몇몇은 하겠죠. 네. 몇몇은 이거라도 하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핵심 지역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높고 그리고 이거도 되잖아요. 지금 생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한 번일 수도 있잖아요. 조합원들 중에서는 처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아파트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인생 한 번의 기회인데 이거를 그렇게 날리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려면 3분의 2 주민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3분의 2를 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하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이거 내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거를 이 기회를 날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정권 바뀌면 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쨌든 이거를 계속 끌고 갈 만한 뒷받침해줄 만한 성과가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은 이 공급 확대로 인한 건설주의 모멘텀 영향 어느 정도로 체크하실까요? 뭐 이제 나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건설주들의 밸류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이익 가지고 형성된 밸류잖아요. 네. 과거에는 건설회사들이 한 번씩 재개발 같은 것들을 하면은 이익을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상한제 걸려버리고 재개발할 때 공공 재건축해야 되면은
짜거든요, 이거 굉장히. 예, 그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버리면은 네. 지금 뭐 이게 나온다 할지라도 밸류를 엄청나게 높게 받을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건설주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압박하는 형태라면은 개발 이익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압박하는 형태라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미래를 보면서 계속해가지고 주가 형성이 되는 건데 예, 당분간은 이 주가에 큰 모멘텀은 못 될 걸로 보고 중요한 건 이제 해외 수주로 봐요. 그래서 해외 수주가 해외 수주 중요하다. 쪽에서 터지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예, 뭐 저기 그 그림 좀 준비했습니다. 해외 수주 보시면은 네, 표 볼까요? 예, 보시면은 계속 줄고 있죠. 그러네요. 2012년도, 10년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주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이 부분에 예,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 봐야 되겠고 지금 뭐 이란 별로 안 좋죠.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중동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돈 많이 벌기는 힘들거든요. 중동 특수 이런 것들이 지금에는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 쪽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플랜트 쪽에 있긴 한데 그것도 몇몇 건설사들로 좀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멘텀이 되지는 힘들다 보고 있고요. 네. PBR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갈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시장 대비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대비 국가별로 PBR 대 건설업종 PBR 보시면은 이제 회색이 전체 그 국가 PBR이고요, 시장 PBR이고 파란색이 건설업종 PBR이에요. 맨 왼쪽이 우리나라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보면 건설업종은 그 시장 대비 낮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시장 대비 건설업종은 다 낮게 평가받아요. 유럽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럽만 건설업종 PBR이 시장보다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이제 디폴트다 봐야 돼요. 건설업종들이 저평가받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어떤 이제 큰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좀 올려줄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뭐 국내에서만의 이 이슈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해외 수주를 조금 더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건설주, 건자재 상승했는데요. 이 상승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건자재 쪽은 그래도 이제 건설주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뭐 특히 이제 가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바꾼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도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그나마 낫긴 해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그나마 나은 거지. 그나마. 예, 그게 왜냐하면 재건축, 자꾸 재건축이 나오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새로 들어갈 때 아무래도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때 아무래도 셔츠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고 아무래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서 새로 입주를 많이 해야지 그래도 가구를 많이 사겠죠. 인테리어 하는 거랑 그다음에 코로나 이용 뭐 이게 수요 이런 걸로는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둘 중에 그래도 어떤 섹터를 더 선호하냐면 차라리 건자재가 낫긴 해요. 그나마. 근데 저는 뭐 선호 섹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 공급이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안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 생각과 다르게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되면 네. 되면 그러면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어차피 신규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새로 집을 들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뭐 이사를 할 때 보통 가구를 좀 새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또 새 걸로 한다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두 섹터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인 수요가 나와야 공급이 확대돼야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라든지 건자재주에 대한 흐름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고요. 네. 건자재 쪽은 그래도 해외보다 국내 건설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뭐 확대 얘기 나오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 네. 제가 건자재 쪽 볼 때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보는 건 이제 그린 뉴딜 그 얘기 나오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에 보게 되면 세 테마가 첫 번째가 그린 리모델링이고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 뭐 그린 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수차 뭐 이런 거 수소 에너지 뭐 이래가지고 또 신재생 에너지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제 그 그린 리모델링 이런 거 뭐 사업한다고 뭐 또 이제 정부에서 또 정책 내놓고 그러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네.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언제쯤 터지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그걸 미리 가늠해가지고 미리
깔고 앉을 만한 섹터냐?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 비교해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우선순위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건설주 대형주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건자재 쪽이? 낫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건자재는 건설주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까지 함께 가져간다고 했을 때 건자재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기주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건설주라든지 건자재주 탑픽 종목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래서 건자재 쪽에 이제 현대리바트 골라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요? 현대리바트가 지금 뭐 스마트 워크 센터가 이게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가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 인테리어 회사로 이제 되려고 그 네. 물류센터 비슷하게 짓는데 로봇들이 다 해가지고 자동화된 이제 그런 것들 짓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그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건설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현대건설, 그리고 네. 현대건설이 이번에 한남 3구역 7조짜리를 수주를 받아왔잖아요. 예, 그 모멘텀이 있어요. 현대리바트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 이제 한번 공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현대리바트가 거의 다 그 안에 가구부터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봤을 적에 건자재 전체 중에서는 제일 나은 종목 같아요. 예. 실적으로 봤을 때 현대리바트가 가장 나을 것이다. 이 건자재 관련해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서진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사실 저는 건설주 계속 하지 말라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뭐 탑픽을 그래도 억지로 뽑자면 네. 한 3년 후를 생각해서 네, 길게 보자. 예, 그러면 네. 대우건설 정도는 해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건설주 인정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건 대우건설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앞서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는 어렵다. 이제 국내는 포기하자. 그래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국내 쪽에 아파트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라면 뭐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요 이제 뭐 이 회사들이 뭐 아파트 브랜드들이 다 있잖아요. 뭐 푸르지오, 뭐 자이, 뭐 레미안부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쪽 매출이 대부분 30%는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막혀버렸어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수익을 이만큼 나던 게 요만큼 줄이는 게 아니라요. 거의 엄청나게 많이 줄여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있는 그 택지를 개발을 잘 안 해요. 지금 해봐야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 쪽 매출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해외 쪽을 봐야 되는데 해외 쪽도 올해나 내년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좀 쉽지가 그쵸. 않고 그다음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동발 이슈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뭐 유가 같은 걸 흐름을 보면 또 중동 쪽도 모멘텀도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제 중동 쪽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카타르 수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카타르 그 LNG 그 수주 관련해가지고 LNG 선수주로 한 번씩 좀 한번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 LNG 수주를 보면 이 LNG 선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캐리어 플랜트가 전체 만약에 프로젝트 규모의 30%라면 70%는 육상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NG를 어떻게든 배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실기 위해서 그 육상 플랜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네.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제 이 캐리어 발주는 나왔고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한 1, 2년 후에 이제 육상 플랜트 이거 수주가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엔 빠르면 내년 한 연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 카타르와 관련해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카타르가 이 LNG 육상 플랜트 수주를 만약에 발주를 되면 대우건설이 또 상당 부분 따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이제 해외 쪽 매출이 좀 나오니까 그때쯤 그러면 한 내년 연말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니까 그때를 보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대우건설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그거 기다리는 것 바에는 차라리 요즘에 잘 가는 그냥 IT 섹터나 주도주 섹터를 하는 네.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이게 건설주나 건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은 아니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신기주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 건설주는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면은 거의 거기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단기 대응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건자재 관련주는 기술적인 부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언제쯤 움직일까를 좀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미리 들어가가지고 예, 터질 거다 이러면서 앉아 있을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움직임이 포착이 될 때 또 뭐 그린 뉴딜 관련해 뉴스가 좀 나올 때 리모델링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제 투자를 좀 할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문선희 전문가님의 투자 대응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예, 건설주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래도 할 거면 네. 내년에 생각을 해서 대우건설 정도는 해볼 만하다. 예,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막 주도주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장?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2018년, 2019년 뭐 그렇지 좀 오나미 장이면 그리고 네. 하락 장세였으면 저는 뭐 그냥 뭐 이거 들어가나 저거 들어가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그냥 뭐 가치주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거 하시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워낙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 종목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로 조금만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치고 나가는 쪽을 지금은 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저는 뭐 그 비추천하는 섹터고요. 네. 그나마 만약에 할 거면 저는 뭐 대우건설 정도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대우건설 말고는 그러면 건자재, 건설주 지금 들어가지 말아요? 저는 뭐 이야기했지만 안 뭐 들어갔을 대응 때 전략도 맞아요. 없어요? 네,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대응 전략은 건설주보다는 IT 섹터가 더 낫다. 그게 대응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오늘 건설주, 건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일단은 부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거 하시라고. 네, 만드셨는데. 자, 그러면 관련 종목 이슈 한번 가고 할까요? 오늘 건설주 두 분 다 부정적인 전망을 체크해주긴 하셨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GS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오래 들고 있어서 손실이 크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현재 가격이 28,250원이니까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해도 이미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의 진단부터 들어볼까요? 문선희 전문가님 먼저 갈까요? 저는 4만 원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예,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면 3만 한 2천 원 라인 정도 기술적인 저는 반등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오면 네. 좀 손실을 줄였다라는 생각으로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GS건설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베트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GS는 이 야베라고 베트남이 야베 신도시에서 근데 생각보다 이쪽에 분양이 좀 잘 돼요. 그래서 그나마 해외 쪽은 다른 쪽은 대부분 플랜트 수주지만 GS건설 같은 경우는 또 주택 수주거든요. 아파트 수주. 근데 우리나라는 안 좋지만 베트남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얘는 반등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메인은 아니에요. 어쨌든 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리고 뭐 GS건설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이지 않습니까? 예,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안 좋다. 그냥 제 생각에는 한 3만 2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건설주는 하나가 더 있네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 그 다시 한번 경협 관련 이슈가 오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북 이슈가 다시 살아나면 건설주가 네. 가겠죠. 근데 대북 이슈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쉽진 않겠다. 이야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GS건설 목표가 일단 32,000원에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GS건설 대응 어떻게 할까요? 3만 원에 파시든지 아니면 3만 5천 원에 파시든지 3만 5천 원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3만 원은 단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역시나 매도 의견이시고요. 예. 매수가인 4만 원까지는 가기 힘들다. 3만 원이나 3만 5천 원에서 매도 타이밍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야인스톡에서는요 건설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책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정책 모멘텀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건설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